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주민의 인격 모독적인 언어 폭력에 시달리던 경비원 노동자가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 자살을 시도했던 사건,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노동자는 지난 7일 끝내 세상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지요. 서울 시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정도의 부자들이 사는 그 아파트 경비원 106명 전원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나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언론에 밝히고 있긴 합니다만 민주노총 서울 일반노조에 따르면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 106명은 오는 12월 31일자로 해고된다는 통보장을 지난 19일과 20일 전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경비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100% 적용을 앞두고 대량 해고 우려가 커지면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까지 60살 이상 경비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 연간 72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돈으로 과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팟짱은 두 곡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장과 함께 드라마 미생을 만든 CJ E&M,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 그리고 이건희 회장과 그의 친형 이맹희 씨 사이에 얽힌 상속 분쟁 소송 뒷얘기까지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무려 20일간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팟짱은 정부가 340조 원이 넘는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업 또 누리과정 예산 등을 포함한 복지 예산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합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지난 11월 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현재 2015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여야가 쟁점 예산에 합의를 하지 못해서 전체 예결위 전체 회의 소위 소소위로까지 나눠서 집중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팟짱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결위 소속으로 예결특위 소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을 만나서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정부 예산 심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콧소리. 살짝 비유 마음에 들어요. 예쁘게 나왔나? 네. 팟짱 첫 출연이신데요. 네. 청취자들께 일단 여초시대 러블리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초시대를 만드는데 기여한 우리 엄마, 딸 7이죠. 저희 형제가. 둘째 딸 김현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낭낭하세요. 아침이니까. 전문 방송인 같아. 고맙습니다. 예. 자, 벌써 6일, 지난달 6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근 20일째 지금 심사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산 넘어 계속 그 산을 넘고 계신데, 주요 쟁점들 어떤 것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한 20일을 좀 결산을 해보면. 네. 지금 예산안 심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대부분 다 아시는 건데요. 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가 지금 정부에서 야심차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아무런 치밀한 준비가 없이 부탁대로 밀어붙이기식 또 네. 이런 중복성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내는 것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저질러 놓은 4대강 사업을 뒷감당하기 위해서 여전히 수천억 원의 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만 들어도 국민들 되게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한숨부터 이렇게 팡팡 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 지금 예산심사가 예결위 전체 회의, 소위, 소소위 이게 왜 이렇게 뭐가 많습니까? 전체 회의를 또 회의 구조가 어떻게 예산 심사 과정이 어떻게 돼 있길래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국회 예산 심의 시스템 자체가 네. 좀 전면적으로 좀 개편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언론에서는 네. 지금 예결위가 시작했다 그러면 바로 뭐 의원들의 쪽지 예산을 가지고 이제 난리인데 네. 그건 다 남의 다리 긁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쪽지 예산은 지금 전혀 그걸 논의될 시점도 아니고 쪽지 예산이 뭐 지금 네. 중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예산안이 한 34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데 예결위 심사 과정을 저도 이제 예결위는 17대 때 해봤는데 네, 네. 개수정 소위는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대로 이제 보게 된 건데 네. 일단 상임위에서 예결위 심사를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삭감해서 온 것들, 네네. 그다음에 증액해서 온 것들에 예, 대해서는 예. 리스트업을 따로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예결위 전체 회의를 통해서 네. 의원들이 그 삭감이나 증액안을 올립니다. 네. 그러면 예결위 개수조정 소위에서 논의가 되는 아이템들은 네. 상임이나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삭감과 증액으로 거론된 것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항목들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거예요. 이야. 예. 그러니까 340조 중에서 그 밥상 위에 올라오는 것들은 다 해야 10조가 될까 말까? 나머지는 그냥 가는. 나머지는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조차 없는 구조인 예, 그러니까 거네요. 상임위원회에서 네. 아주 꼼꼼하게 이거를 검토하지 않고 올려보낸다면은 네. 대부분 그냥 무사 통과하기가 쉬운 거고요. 그다음에 예결위 전체 회의가 지금까지는 상당 부분 이제 정책 질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네네.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 아이템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거기서 거론되지 않으면은 그냥 통과되기가 쉬운 구조죠. 그래서 네. 지난해부터는 이제 그거를 예. 서면 질의로라도 다 일단 질의를 네네. 해놓고 검토해 보자 그렇게라고 했는데 네. 사실상 예결 소위, 그러니까 소위 개수정 소위라고 하는 데는 네. 증액을 하는 것으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가보니까 증액은 한 푼도 하는 데가 아니고요. 깡. 감액을 하는 데예요. 감액을. 그러니까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사업은 거의 다 그냥 예결위 전체 회의로 그냥. 예. 뭐랄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간사간 협의, 예. 여야 대표 간 협의로 넘어가는데 예. 사실상 증액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산 심사라는 게 정부가 340조 올리면 그 돈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감액한다고 생각하면 감액을 됩니다. 먼저 감액 심사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감액 심사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증액 심사로 넘어가는데 그렇죠. 실제로 지금 그 소위에서는 주로는 감액 심사를 하고 감액을 있는데 하는 거죠. 자꾸 언론은 쪽지 예산한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 막 예,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군요. 예. 야, 팟짱 청취자들만이 김현미 의원을 통해서 국회 진실을 예산 심사의 진실을 알게 지금까지 되는 우리가 거예요. 한 거는 감액만 한 거예요. 네. 증액은 한 푼도 없고 왜냐하면 네. 감액을 해놔야 예. 예산의 빈 공간이라 그럴까? 그렇죠. 이게 룸이 룸이 생기죠. 어느 정도라는 걸 확보를 해야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쓸 어디서 건지. 쓸지 증액을 할지를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돈 나올 때는 하나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네. 돈 쓸 때 얘기부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 이게 좀 엉뚱하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한 거는 감액을 위해서 우리는 깎자. 새누리당은 정부는 그대로 가야 된다. 그대로 못 깎습니다. 뭐 예. 이런 일들만 좀 했던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거의 다 했고 네. 이제 한 20여 개 아이템이 지금 간사간 협의로 넘어가 있는 상태죠. 네. 자, 그
그러니까 역시 그 살림하시는 네. 살림하시는 분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써머리가 머릿속에 좋습니까? 네, 써머리가 착착되고 머릿속에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게 이제 딱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쭉 취재를 해보니까요 여야 이견으로 소소위 리스트에 오른 예산이 모두 126건. 네네. 이고 이게 이제 감액 심사 보류 사업인데 여기서 한 22개 네. 이거는 여전히 감액 규모를 못 정하고 현재 재보류한 상태다 이렇게 네, 전해지고 있는데 이 22건은 어떤 것들인가요? 창조 지식경제 단지, 창조 경제 기반 구축, 네. 그다음에 DMZ 평화공원 조성,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네. 네. 그리고 4대강 사업 이자 지원하는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주로. 그러니까 정권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좀 작지만 핫한 아이템인 그 시위 현장에서 카메라 체증하는 데 네, 체증 네. 장비 교체하는 예산 이런 예. 것들이 있습니다. 네. 카메라 체증 장비는 최근에 굉장히 좋아졌어요. 김재현 통합진보당 의원에 따르면 일반 그 경찰들이 갖고 다니는 카메라가 뭐 200만 원짜리인가 그렇대요. 고가의 그 전문가용으로 전부 체증을 하고 있어서 아주 자세하게 고밀도로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거를 더 좋은 걸로 바꾸겠다 이런 그러니까 거네요. 뭐 카메라 내구 연한이 8년인데 8년이 넘은 것들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한다. 그래서 뭐 일부러 교체하게 해달라는 그 네.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가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무리한 체증을 통해서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네. 일종의 징벌적 감액이라도 해야 된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가지고 온 안이 안에 대해서 지금 안행위에서 1조 7천억, 1억 7천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단위가 커져가지고 1억 7천억 정도 감액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나머지가 이제 3억 6,500짜리 하고 예, 뭐 예. 그 비슷한 규모로 이제 두 예. 군데서 하나는 예. 의견껏 네. 하나는 이제 정보과 형사들 형사들 거. 거 두 네. 군데가 왔던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 상징적 의미라도 이걸 깎아야 한다. 징벌적 의미로. 그래서 네. 그 소소위 할 때 네. 기재부 이제 그 담당자들한테 이제 그럼 어느 정도 깎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그랬더니 약 1억 5천 정도로 깎을 수 있다는 것처럼 답변을 예. 하고 있는 것을 네.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님이 입을 뭐시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걸 틀어 막아가지고 김진태 의원이 또 예. 거기서 역할을 그러더니 한 푼도 못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깎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 지금 간사간 협의사항으로 넘겨놨죠. 네. 아니 근데 요새 카메라가 핸드폰이 너무 좋잖아요. 제가 네. 어제 그 CNN 고공농성하는 그 현장에서 제가 은수미 의원하고 둘이 오달달 오달달 떨면서 바깥에서 현장 인터뷰를 했는데 요새 정보과 형사들이요 핸드폰으로 체증하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뭐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돈을 드릴 핸드폰으로 다 요새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이 너무 좋아서 다 잘 찍히는데 굳이 이거를 또 사겠다고 국민 혈세를 축내야 되는지 이거는 좀 여야 협의해서 잘 좀 따져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우선 글로벌 창조 경제 단지 창조 경제 기반 구축 여기에 그 글로벌 창조 지식 경제는 55억 그다음에 네. 창조 경제 기반 구축 사업에 271억 이게 다 박근혜 대통령 관심 사업이잖아요. 사업이죠. 네. 이거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네. 남북관계 지금 전혀 진전이 돈 없죠. 이걸 네.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해야겠다고 우기는 걸까요? 이제 다 참 무조건 창조를 붙이면은 이제 잘 예산이 나오니까 이제 기재부 예산 편성 당시에 예. 각 부처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앞에다 창조를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다 보면 창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창조와 이 창조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네. 우리가 항상 설명을 요구를 했었고요. 네. 이 글로벌 창조 지식 경제 단지는 뭐냐면요. 네. 그 지금 KDI 네. 있죠. 홍릉에 가면 연구단지 KDI, 숲속이 아주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이전을 해요. 어. 그 수도권 이전과 관련돼 네, 가지고 네. 정부기관이 이전을 하면은 그게 남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가 굉장히 위치가 좋고 그렇죠. 그 경관이 경관도 수려- 아주 수려하고 좋잖아요. 그 옆에 그러니까 각 경희대학교도 정권들이 있고, 예. 이걸 굉장히 탐을 내요. 음. 그리고 이명박 정부 말기에는 여기를 녹색 무슨 기금 무슨 뭔가 뭐 기구를 아무튼 이명박 거기를 대통령스러운 그때는 워딩을. 녹색 무슨 기구를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기구는 송도로 갔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는 이제 창조를 거기다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야, 뭐냐면 예.
이거를 뭐 새로 짓고 일부는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는데 네. 보통 정부 사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뭘 짓고 하려면 처음에 네. 이제 이게 타당성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 얼마 정도 어느 규모로 지을지에 대한 그 계획도 세우고 예, 예. 그다음에 예산을 잡는데 여기는 네. 그게 안 나왔어요. 어머. 그게 안 나왔는데 그 예산하고 그 건축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 이걸 어떻게 할지 개발 연구 예산이 5억이거든요. 네, 네. 그럼 그것만 해라. 네. 그리고 나머지 거는 그 결과에 따라서 예. 리모델링을 할지 뭐 증축을 할지 뭐 신축을 할지 이걸 정해서 예산을 집어넣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네, 굳이 이거는 통째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동네 예산도 설계비와 동시에 네. 건축 예산을 다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런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창조경제 기반 구축? 창조경제 기반 구축은 전국의 네.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거를 만든다는 거죠. 창조경제를 하기 위한 어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네. 산자부나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이런 네. 것들을 다 사실상 지금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또 다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 제일 이제 제가 볼 때 네. 웃기는 거는 이제 DMZ 평화공원 조성 예산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에 무려 394억이나 쓰겠다는 게 정부. 이거는 이제 남북 관계가 그 뭐랄까 평화 관계로 평화 모드로 바뀌지 않으면은 네. 이건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이 DMZ는 네. 남북이 합의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유엔이라든가 이런 데서 합의하지 않으면 단 한 발짝도 그 안에서 삽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남북 관계부터 풀어라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이건 전형적인 쇼윈도 예산이다. 네. 보여주기용이다. 막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새마을운동 공원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원이요? 네, 새마을운동 기념공원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면은 아니 실질적으로- 공원을 지금도 많은 물론 이제 필요하긴 한데 네. 공원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굳이 새마을운동 공원이 필요한가요? 가서 새마을운동을 해야 되나 그 공원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라는 건데 네. 2011년부터 매년 이게 지금 2월 제2월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면 네. 컨텐츠 내용으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한 센터를 짓고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네. 그다음에 그 운영비 이런 걸로 해서 예산 낭비가 굉장히 많고 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시 집권하게 되면은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조사를 해서 네. 중복 쓸데없는 예산 뭐 네. 이런 이거 너무 낭비가 심하죠 이런 것들. 이런 예산 낭비를 하느라고 복지엔 정작 쓸 돈이 없구만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로봇 산업 비즈니스 벨트, 로봇 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건 또 뭡니까? 로봇 랜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로봇 랜드.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로봇 관계된 건데 이게 예. 이제 로봇랜드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인천이고 나머지는 이제 영남 지역에서 그러니까 로봇 비즈니스 벨트, 로봇 산업 클러스터, 네. 로봇랜드 이게 다 영남 지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예산입니다. 영남 그런데 예산.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세게 했더니 하나는 중공업 뭐 중장비용이고 하나는 중소기업용이고 하나는 놀이공원 테마 뭐 이런 거라고. 아, 로봇 랜드가 예, 테마공원이에요. 예. 뭐 이렇게 서로 다 다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이제 특정 지역에 일종의 로봇 산업은 신산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 신산업을 그 몰아주게 하는 것은 네. 지역 불균형이 지금도 굉장히 심한데 이걸 네. 장기적으로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걸 네.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제기 때문에 좀 걸려 있는 거고요. 예. 그 로봇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214억 7,200만 원, 그다음에 로봇 산업 비즈니스 벨트에 50억인데 이 로봇랜드는 아이들이 좋아하긴 하겠어요. 만약에 이게 네네. 무슨 그 놀이공원 테마파크라면 근데 여기에도 예산을 얼마나 쓰겠다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몇백억인데 여기 네, 지금 몇백억을 써요. 예, 예, 예. 근데 아까는, 세상에 이렇게 예. 돈을 많이 쓰는데 이걸 모두 영남에만 설치하겠다. 예, 예. 대구 뭐 마산 뭐 이런데 저기 주로 그쪽입니다. 그런데 네. 이 로봇 산업 비즈니스 벨트가 50억인데 네. 이게 시작 초기 예산이에요. 이게 나중에 가면 수백억이 되는 거죠. 로봇 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것도 214억인데 이게 네. 올해 예산이고 지금까지 쓴 돈을 합하면 이것도 214억이 아니라 수백억 예, 뭐 되는 수백억. 거죠. 조원대에 이르는 뭐 이런 방식으로 억대에서 가는 수천억대 거죠. 사업들인데 수천억대. 이 정부가 참
참 이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역 불균형 발전을 이게 너무 심했잖아요. 네. 어느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을 몰아주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좀 시정이 되어야 균형 네. 발전이 되고 우리가 상상할 때는 로봇 산업이다 이런 첨단 기술 이런 거는 대덕의 이제 연구 그렇습니다.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왜 이쪽으로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좀 했었던 거죠. 기재부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왜 영남 지역에만 이거를 설치해야 되느냐라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기재부 정부 당국자는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다른 지역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 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는 단어가 창조도 있지만 행복도 좋아하십니다. 네, 네. 100% 대한민국 국민 행복 시대 열겠다고 하셔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으나 행복주택 융자, 행복주택 출자에 또 어마어마한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 융자에는 6,570억, 그다음에 행복주택 출자는 3,877억. 그러니까 한 3,878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거는 서민 주택을 위한 건가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행복주택 문제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중간에 이제 태클을 걸었던 이유는 네. 출자하고 용자하고 있으면 이거를 좀 출자를 좀 더 늘려라, 용자를 좀 줄이고 네. 이 비율을 좀 조정하자. 왜냐하면 서민들의 그러니까 부담이 좀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렇죠. 결국은 이제 국민임대주택하고 출자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조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겁니다. 행복주택은 해야죠. 장윤선의 팟짱.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체 예산 가운데 언론에 제일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누리과정인 네네. 것 같습니다. 누리과정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또 오늘 아침 언론에서는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네. 또 국고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우회로를 찾았다. 중앙과 지방의 혼합식이다. 무슨 혼합분식도 아니고 혼합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 실제로 누리과정 예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떤 상황까지 온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거는 건데 이것도 이제 사실 여야정이 양당 답이하고. 대표, 예. 이제 대표적으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누리과정 예산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정부가 네. 중앙 정부의 부담을 지방 정부로 떠넘긴 것 대표적 사례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지방 교육청으로 이걸 떠넘긴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지난번에 우리가 종합질의할 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인데 네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은 그거는 교육기관에만 돈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네. 그런데 어린이집은 네. 보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아니거든요. 보육시설. 보육시설이니까 네. 복지부 산하기관이고 여기는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근데 네.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시행령에다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네. 준다라고 시행령을 고친 거예요. 법과 시행령이 안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돈을 거기다 떠넘긴 거죠. 예. 그런데 지방교육청이 요즘에 재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수도권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제가 이제 경기도 국회의원이어서 그렇죠. 그런 일산. 오해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의 25.7%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렇게 경기도에 4분의 1이요. 애들이 경기도에 밀집돼 있구나. 네, 수도권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서울은 집값도 비쌌고 전세값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못 사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다 경기도로 전부 와요. 경기도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애기들은 경기도에서 바글바글 한 거예요. 아, 서울도 물론 많지만 네.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떠넘기게 되면 경기도는 경기도 교육재정 교부금이 얼마나 이게 되겠습니까? 예, 부담이. 지금도 애들이 많은데 네. 새로 오는 애들이 또 30만 명인가 된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180만 명인가 있는데 예. 아니 거꾸로인가? 헷갈린다. 어쨌든 예. 지난번 이지진 교육감님 만나봤더니 네. 그럼 25.7%를 지원해달라. 네. 그렇죠. 그런데 지방재정 교부금에서 경기도가 가져가는 것은 20% 정도래요. 그럼 5%가 엄청난 부담이죠, 이게 그렇죠. 경기도에는. 예.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이거를 무상급식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논쟁을 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럼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냐 그랬더니 5,800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당연히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당연히 지급해야 될 액수를 빼고 나면은 2,800억 네. 정도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집행해야 되는 무상급식. 집행하고 무상급식비라는데 그러면 이 무상 보육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얼마냐? 네. 이거는 뭐 몇 조가 1조 3천억이 올해만 1조 해도 3천억.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안 해도 못해. 불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지원을 안 해주고 예. 무상급식만 가지고 정치적 정점을 삼는 거는 아니 근데 굉장히 저는 불순하죠.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무상 보육은 이게 야당 사업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이건 공약 박근혜 사업. 대통령 우리도 공약 물론 공약을 했는데 네. 대통령 공약 사업이면 네. 중앙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나는 하나도 책임을 안 지고 지방교육청에 다 떠넘기고 네. 그러고 나서 지방교육청이 지금 굉장히 아우성이고 못 네. 살겠다. 그러니까 지방과 중앙에 나누겠다는 건 네. 뭐냐면 지방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라. 빚을 내라. 빚을 내서 애들 밥을 먹여라. 그리고 중앙정부가 보증 서고 네. 이자만 중앙정부가 갚아주겠다. 원금은요? 그럼? 원금은 지방정부가 그거 갚아라는 갚아라.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또 이 이자분 그 원금에 대해서 네. 예산 편성할 때 원금부터 까는 걸로 또 갑니다. 그러면 지방 재정이 내년에 또 어려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법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이대로 놔주면 네. 나중에 특히 경기도 교육청 같은 데는 이제 부도나죠. 이런 식으로 가면. 근데 저희 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당시에 무상급식은 너무 당연한 걸로 뭐 무상 의무교육 안에 이건 당연히 의무급식이다. 애들 밥 먹는 것도 교육이니까요. 네네. 당연히 뭐 밥 한 그릇 점심에 먹는데 그걸 가지고 돈 내는 애들은 먹고 돈 안 내는 애들은 못 먹고 뭐 이렇게 눈치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최소한 없도록 하자라는 게 됐었는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 무상급식 예산 빼가지고 그걸로 이제 누리과정 하라라는 식으로 정부가 압박하는 네. 것은 일반 국민들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건데 문제는 그럼 지금 예컨대 제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네. 내년에 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으로 어떻게 빨리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함이 있는 거죠. 걱정이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그 황우리 장관 만나가지고 네. 이제 5,600억을 이제 중앙정부가 음. 교육부 일반에게서 이제 증액 편성해주고 그다음에 네. 그러면은 자기들도 이제 편성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편성하기로 방침을 세웠나 봐요. 근데 네, 네. 지금 이 정도로 가지고서는 내년 반 정도 일단 감당하나 봐요.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그리고 경기도 네. 교육청은 사실상 사업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 때문에. 예, 네. 그 명퇴를 신청한 분들의 4분의 1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명퇴도 시킬 수 없다. 그러죠. 근데 이 누리과정 예산은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이자를 갚아주고 이렇게 일단 5,600억 정도로 해서 학부모 부담은 없는 방식으로 가긴 가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나겠는 건데 네. 경기도는 상당히 그래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경기도는 더 힘들게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아, 참 그렇군요. 어찌됐든 참 이런 정부의 예산 꼼수가 앞서 말씀하신 뭐 그런 중복성 예산이라든가 뭐 이명박 정부가 저질러 놓은 4대강에 대한 뒷감당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좀 제대로 잘 정리를 해도 특히 그렇죠. 아이들 네. 밥 먹이고 애들 기르는 돈은 좀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이 그렇죠. 국민 속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4대강 문제 이게 지금 큰 빛 이끼벌레 2m짜리가 나오고 괴생물체가 금강하구에 막 떠돌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 날이 추워지면 없어질 거라 그랬는데 여전히 살고 있고 아직도 살고 있어요? 아직도 살고 있대요. 13도로 떨어지면은 없을 거라 그랬는데 여전히 살고 있고 얘가 지금 창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물을 흐르면 그러니까 장마 때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속이 빨라지면 벌레가 없어지는 이런 건데 막아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이렇게 높은데 왜 정부는 이 4대강에 여전히 물론 이제 뒷감당 때문에 그런겠지만 돈을 써야 된다.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4대강 사업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공사는 뭐 대충 이제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거를 수자원 공사가 네.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수행을 했는데 수자원공사가 돈이 없으니까 8조의 빚을 낸 거죠. 네. 그럼 수자원공사가 망하냐? 그러면 이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시 그 국가정책조정회의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 네. 이자 부담을 정부가 대신 해준다. 8조에 대한 8조에 대한 이자 부담을 해준다라고 결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국가정책조정회의라는 것은 예산 집행을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었죠. 그 당시부터 네. 이게 이제 불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8조에 대한 이자만 3,17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돈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박근혜 정부 5년이죠. 5년 동안 거의 2조 가까운 돈을 이자로 나가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딱 그 하대강공사를 하고 났으면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4대강에서 이제 적과 꿀이 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꿀이 안 흘러. 꿀이 안 흐르고 이제 계속 토사를 계속해서 또 뭐 준설을 해야 된다고 네. 주장을 하고 또 강을 유지보수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또 수천억의 돈이 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대강 사업을 한 거나 안 한 거나 강을 관리하는 돈은 그대로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지난번에 그거를 중앙하천, 지방하천에서 300억을 삭감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4대강 사업을 하나 안 하나 네. 원리금 상환할 돈 들어가고 예. 원리금이 아니죠. 이자 상환 이자. 비용과 그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돈이 또 수천억씩 들어가고 네. 원금은 원금대로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수자원공사를 파산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수자원공사를 차라리 파산시키는 게 차라리 더 국민들한테는 이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자원공사는 어쨌든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수자원공사가 원금을 갚기 위해서 돈을 만드는 일들을 지금 이제 하러 다니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서 수변도시 사업이라는 게 그중에 하나 그렇죠. 아이템이었었는데 네. 지금은 뭐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엉망이니까 그건 꿈도 못 꾸고 그렇죠. 있고.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꼼수로 나오는 게 이제 물값 인상이라는 얘기도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 물값, 그런 수도값 거죠. 인상. 네. 결과적으로는 또 이것도 근데 정부가 좀 이렇게 똑똑한 분들 많으신데 왜 이렇게 정부 예산을 엉뚱한 데 쓰시지? 정말 답답하다. 이거 일반 아줌마들이 그냥 들어도 왜 거기다 돈을 쓸까? 쓸데없는 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정부 예산 조금 더 살펴볼게요. 수산물 해외 시장 개척 사업은 뭡니까? 이건 뭐야? 진짜 궁금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삼면이 바다인데 더 개척해야 돼요? 이명박 정부 시대 때 네. 한식 세계화 이거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식.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나눴어요. K푸드, K푸드. KC푸드. 그래서 이제는 농산물은 농축산부에서 하고요. 네. 농축산식품부에서 하고 네. 해산물은 해수부에서 나눠서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외교부에서도 이 비슷한 무슨 이렇게 K-푸드 월드 페스티벌 뭐 이런 비슷한 것들을 또 합니다. 그래서 네. 뭐가 좀 이렇게 된다 아니면 뭐 이렇게 꽂혔다. 네. 윗분에 꽂혔다 그러면 이걸 들고서 모든 부처가 이제 달리기를 합니다. 네. 참 이게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는 좀 정권이 운영되는 형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들이죠. 마리나 항만 사업은 뭐예요? 이제 마리나 항 같은 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 지금 이제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네, 지금 법도 없는데 예산부터 그래서 이제 편성을. 우리가 이걸 보류시켜 놨어요. 이제 법을 만들고 해라 그런 거고 지금 세월호 사건이 난 지가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네. 벌써 내년에 이런 뭐 마리나 리조트 해상 뭐 스포츠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예산들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이 안 돼 있는 것들은 이제 법이 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물어둔 거고 네. 해양 스포츠가 민간이 하는 건 좋은데 그걸 정부 해경 이런 데서 주최해서 하는 것은 지금 해경이 그거 한다고 나설 때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지금 또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해경에서 하겠다고 했던 사업인가 보죠? 마리나. 이거는 이제 국토부고요. 네. 해수부고요. 해경에서 하는 거는 무슨 해양 스포츠 뭐 이런 관련된 예산이 예산이 있어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크진 않았는데 잡아놨습니다. 예. 해체된 데가 뭐 이렇게 또 예산은 잡아놨을까? 이제 딴 데 그쪽으로 가서 또 하겠다고. 경비하시면서. 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쭉 살펴보고 있는 이 정부 예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계속 한숨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정권을 운영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박근혜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도하게 지방 정부한테 예산을 좀 부담시키거나 오히려 또 이제 국고 지원율을 늘려줘도 모자랄 판에 줄이는 방법으로 계속 책임을 떠넘기게 하고 있어서 이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를 좀 무력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특히 지방정부를 새누리당이 집권했으면 모르는데 전부 야당이 집권하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를 무력화하면서 동시에 야권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앞서 뭐 이제 대표적인 게 누리과정 예산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저소득층 기저귀값, 분유값 이런 지원도 정부 예산으로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예산으로 돌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사실인가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제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48% 지방정부가 52 지방이 좀 더 많이 부담을 하죠. 네, 그래서 내년 예산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280억 중에서 지방자치제가 145억, 146억 정도를 하게 되죠. 이렇게 돼 있고 2016년도 내년도가 되면 내후년 예산이죠. 3,200억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1,665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는 이런 복지 예산들을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다 지방정부가 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역에 보게 되면은 지방정부 예산에서 이런 매칭으로 해서 묶여있는 예산의 비율이 거의 70~80% 됩니다. 사실상 지방정부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재정자립도가 좀 되는 데는 그렇게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돈을 쓸 수 있는 그 재량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거의 뭐 지방정부 말려주기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나가는 돈, 세출 어디에 정부가 쓰려고 하는지 정부 예산을 그리고 이제 그 감액 실태를 쭉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한 20일 정도 이렇게 쭉 그 심사하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앞서 좀 살짝 지적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20일 동안 해보니까 도대체 이 정부가 어떤 중심으로, 그러니까 국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좀 고려나 배려나 생각하면서 정권을 하고 있는 정부인지 좀 그런 가늠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일단 20일간 한 소감이 좀 어떠세요? 그 감액 심사하신 소감이. 정권 홍보성 사업 이런 것들에는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놀랬던 게 뭐냐면 중복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산자부 중소기업청 이런 데는 우리가 중소기업을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명분상 이제 거론하기가 상당히 주저스러운데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자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부, 복지부도 마찬가지고 고용부도 마찬가지고 중복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중소기업이란 타이틀을 붙이고서 엄청난 뭐 수조 원의 그 돈을 내려보내는데 그랬으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 지경이 안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돈이 새고 있다. 아니 그리고 어딘가는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층이 여러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진짜 아주 영세 소기업에서부터 마른 중소기업인데 300인 사업자. 이하 기업이면은 또 이게 첨단 산업의 경우는 굉장히 이게 큰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많은 센터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무엇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원하기보다는 센터를 위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게 굉장히 많고 똑같은 사업을 창조를 붙여서 미래창조부에서 한 번 더 하고 이런 경우들 굉장히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보는 국회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보지 못했는데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돈이 중복적으로 새고 있지 않도록 그다음에
어떤 곳에는 진짜 그 안에서 누군가는 배불러서 네. 못 살겠고 누구는 배고파서 못 살겠고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그것만 잘 정비해도 네. 복지예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돈은 충분히 마련된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그런 걸 정비해서 예산을 잘 쓴다면은 네.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부담을 넘기지 않더라도 정말 칭송받는 정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별도의 증세 없이도 충분히 복지할 수 있는 건데 자꾸 증세 얘기하는 것도 또 괜히 부담스러워요. 저 입장에서는. 장윤선의 팟짱.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출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이제 세입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어디서 이제 자꾸 정부는 돈이 없다 그러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좀 중복성 예산만 잘 정리 조정을 해도 복지 예산 할 수 있는데, 뭐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하면 정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뭐 세입에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자, 우선은 법인세 얘기를 좀 해보죠. 네네. 법인세. 법인세가 지금 우리나라는 세 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10%, 20%, 2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 이명박 정부 때 이제 25%였던 거를 이제 20%까지 낮추려고 하다가 네. 이제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낮춰졌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8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22%로 이제 묶였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체 이제 다른 소득세라든가 무슨 뭐 종부세 다 합해갖고 100조 정도 세금을 깎아줬다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2%의 법인세를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낮춰놨는데 아까 제가 이제 중복성 예산을 통해서 세는 세금이 많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었던 복지라든가 지역 개발 공약 사업을 네. 하려면은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럼 이걸 메꾸기 위해서는 어딘가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새로운 세금을 하기보다는 일단 이명박 정부 때 깎아줬던 네. 대기업의 세금을 원상복귀하는 것이 네. 가장 기본적인 순리죠. 네. 지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해서 깎아준 세금 100조를 통해서 지금 대기업의 사내 유보가 500조, 600조 된다고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게 원래 깎아줄 때는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않았어요. 있고 대기업들이 지금 돈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원래대로 원상 회복시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법인세를 25%로 하자. 그러면은 또 중소기업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네. 모두 다 하지 말고 네. 과표 기준 500억이 넘는 기업에 대해서만 25%를 하자. 그러면은 500억. 예. 그러면 실제 이익은 뭐 1,000억이 넘는 회사니까 그럼요. 수익이 네. 매출이 아니고 매출이 아니라 수익이. 예. 그러니까 엄청난 기업들이죠. 예. 그것만 계산하면 5년이면은 20조 정도의 그게 거친다는 거예요. 세수가. 네, 세수가. 예정처 통계에 의하면. 네, 예. 그럼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할 수 근데 있는 왜 거예요. 이렇게 여당은 법인세 인상 절대 안 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안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은 안 된다고 하셨답니까? 증세를 안 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그 담배값은 왜 공약이- 올려? 담배값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담배값을 왜 네. 올리십니까? 그랬더니 네. 이제 최경환 장관은 그건 증세가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시길래 네. 그러면 건강 증진 부담금만 올립시다. 개별 소비세는 하지 말고 증세가 아니니까. 네. 그랬더니 이제 말씀을 잘 못하시던데 네. 이게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담배 요즘에 서민들이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예. 속이 답답해서. 속이 답답해서 그래서 서민들에게 올라가는 세금은 증세가 아니고 네. 대기업에게 올라가는 세금만 증세다. 이게 이 정부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배세를 거론하려고 한다면 그 지난 5년 6년 동안 깎아줬던 과표가 500억이 넘는 네. 순이익이 1,000억이 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세금부터 원상 회복시키고 네. 하는 게 좀 그 조세 정의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예컨대 그 여당은 담배값 인상을 위한 개별 소비세법 개정안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또 법인세법 개정안은 절대 안 된다. 그 22%에서 1%도 못 올리겠다라는 네네. 주장을 계속하면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물론 이제 담배세를 올리려면은 뭐 이거를 같이 하자 이렇게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거는 새누리당의 지금 의원이시면서 저희 기재위 위원장 정인수 위원장님도 네.
한시적으로라도 네. 법인세를 네. 한 25%를 원상 회복시키자. 한 3년 정도만이라도 일단 재정이 부족하니까. 기재위원장이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기재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근데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이 정부에서는 최경환 장관이 오케이하지 않으면 다른 누가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네. 최경환 장관이 그렇게 힘이 셉니까?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이런 게 있어. 우리 얘기를 할 때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제 3국 중동 3국 펀드인가 뭐 이런 예산이 총리실 산하에 있습니다. 네. 무슨 예산이요? 중동 3국 무슨 지원 펀드인가 뭐 이런 펀드. 중동 3국 지원 펀드. 예, 뭐 정확하게 제가 이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동에 있는 나라와 카타르인가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와 어떤 그 펀드를 같이 운영하는데 뭐 출자하고 이런 운영하는 펀드인데 그게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기재부도 아니고 산자부도 아니고 여기 와 있냐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총리실에 이게 있어야만이 하겠다고. 이게 제대로 될 거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총리실로 올려달라. 급을 좀 올리고 책임성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총리실에 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나라한테 다시 얘기해 주라. 우리나라는 기재부 최경환 장관 밑으로 와야 이게 제대로 되지. 총리님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 기재부 공무원들도 웃더라고요. 근데 최경환 장관이 지금 뭐 초이노믹스 해가지고 뭐 온갖 자신의 그 경제 모델을 만들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성공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근데 최경환 장관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결과적으로 이 법인세 인상을 못하겠다라는 중심축이 최경환 장관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명박 정부 때 만사 형통이었으면 이번 정부는 만사 경통입니다. 만사 경통. 특히 뭐 그 지금 고용 정책도 그렇고요. 모든 뭐 경제 정책 뭐 이거 전부 다 지금 최경환 장관의 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죠. 환율이 아니라 이자율. 이자율도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최경환 장관이 오른쪽으로 가면 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또 그 길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기사도 이제 정규직 해고를 용이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 나왔으면은 이제 또 이제 노동부 장관은 또 그 길로 가고 있을 겁니다. 며칠 지나면 모든 정책이 사실상 최경환 장관의 입을 통해서 지금 지휘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당은 이제 정통 친박이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경환 장관이 앞에서 끌고 가는 거죠, 사실상. 이 나라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여러 명 계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참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경통이다. 특히 이제 오늘 보도된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고용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정년이 60살까지 늘어났는데 이거를 해고를 용이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미생들이 들고 일어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우선 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12월 2일로 알려져 있어요. 여당은 12월 2일 날 이거 예산안 처리 꼭 해야 된다. 절대 가치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12월 2일 되면 예산 끝나는 거예요? 이제 국회법에 이제 선진화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예외 규정으로 심사 기간에 대해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은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12월 2일을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거 그 핵심은 법인세 인상하지 않고 담배값 이게 다 세법이 지금 그 예산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자기들이 원래 짰던 예산대로 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아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연장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원래 그 국회 선진화법 단서 조항에 따라 가지고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안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 원래는 이제 10월 1일 날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진화법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30일간 당기도록 9월 1일로 당기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으로 이거를
1년에 그러니까 첫 해에 한꺼번에 30일을 당기게 되면은 그 준비하는 정부 쪽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름씩 이렇게 2년에 걸쳐서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정부 예산안 제출이 열흘씩 3회에 걸쳐서 3년에 네네. 걸쳐서 그러니까 그 원래 법대로 1년이 한 달 당겨지면은 12월 2일로 한다. 이거에 네네. 보면은 사실은 맞지 않죠. 국회 심의 기간이 정확하게 그 원래 법 개정 이전만큼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열흘 정도의 시간은 국회에 주는 게 이 법 네. 개정하는 날짜에는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12월 12일까지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국회가 정기국회가 10일 날 마감이기 네네. 때문에 이제 10일 날까지 해도 네. 원래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기간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네. 무리한 요구는 아닌 거죠. 근데 정의화 의장이 네. 그 12월 2일 날 반드시 새해 예산안 처리해야 된다라는 방침이 확고하다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푸시를 하고 계신데요. 네네. 국회의장이 이런 생각이면 야당도 별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국회의장께서는 이제 당신이 의장하는 동안에 뭐 이제 새로운 뭘 했다 이런 걸로 이제 이거를 좀 내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시적으로, 예. 예, 그러고 있는데 그거보다 우선 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원만하게 예산이 통과됐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걸 당신이 날짜를 지켰다라고 하는 치적을 쌓기 위해서 여야 간의 갈등을 만들고 국회를 파행 사태로 몰고 가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건 치적이 아니라 오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날짜만큼이나 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네.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예산 때문에 네네.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해법이 좀 나올까요? 어떻게 기대하세요? 일단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네. 여야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합의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예산안 과정에서 드러났었던 정권의 홍보성, 정권의 네. 치적 만들기성, 그다음에 선심성 이런 예산, 4대강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하죠. 네. 그걸 하고서 진짜 서민들을 위한 예산안으로 우리가 처음 말씀했었던 네. 삭감한 것들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결단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죠.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지원금, 네. 고용 창출 지원 사업 예산 네. 185억 원이 있고요. 185억이요. 5억 원. 그다음에 의료 공공성 강화로 보호자 없는 병원 있지 네, 않습니까? 보호자 그거 없는 굉장히 병원. 좋은 네, 좋은 평가를 평가 받고 받고 있죠. 있죠. 네. 그 예산도 좀 증액해서 200억 정도, 네. 200억 원 정도 네. 늘려주시고 그다음에 요즘에 아이들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 학대 예방, 피해 아동 보호 이런데 570억 원 정도 좀 도와주시고 네. 그다음에 아까 지방 정부에 다 떠넘겼다고 하는 분유값, 기저귀값 네. 이거를 중앙 정부가 좀 더 맡아서 550억 원 정도 네네. 중앙 정부가 좀 맡아달라. 50억이요. 예, 그리고 싸다. 아까 조 단위에 비하면 싸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올 가을에 온 국민을 공포에 뚫어놓고 있는 싱크홀 문제. 예. 그게 지금 하수관이 오래돼서 지금 주저앉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돈을 써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위험하죠. 이거는. 네. 안전하니까 이건 중요한 네. 안전 예산인데 이게 482억 원 정도를 이제 추가로 해줘야 된다.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지방 정부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네. 예산을 안 도와주고 있는데 음. 근데 거대 도시들 같은 네,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 심각하죠. 힘들죠. 이걸. 잠실에 엄마들이 못 가잖아요. 무서워. 싱크홀 때문에. 예. 롯데월드를 안 가. 아 정말이에요, 진짜.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일산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뭐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게 특정한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상수도는 상당히 했대요. 지방 네. 정부들에서. 예, 예. 왜냐하면 녹슨 물 먹지 못하겠다 뭐 네, 이런 네, 거 네. 많아서 좀 했는데 하수도 교체 사업은 많이 밀어놓고 안 해가지고 네. 이걸 이대로 두게 되면 위험한데 도쿄가 옛날에 이런 일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아. 도쿄가 여기에 예산을 엄청 단기간에 많이 쏟아 부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산을 했는데 우리도 그 비슷한 도시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죠. 소요가 생겼으니까 여기에도 중앙정부가 해줘야죠. 이거 어떻게 보면 네. 박원순 시장 엿먹어라 하고 안 해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이렇게 보면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해석한다 할 수 있지만 네. 이 누리과정이나 지방 교육 재정에 대해서 네.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네.
사실 김상훈 교육감님 때부터 네. 경기도교육청이 좀 찢겼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좀 엿먹으라 그래서 뭐 이재정 교육감님한테 좀 그렇게 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경기도가 그렇죠. 그 아동 대비 지원 예산이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네. 나중에 가면 이제 이럴 겁니다. 진보 교육감 시켜놨더니 재정 파탄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노림수가 얘기 있어요. 되네요. 예. 예. 그리고 싱크홀 나면 박원순 박원순이 시장이 안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중앙정부가 언론이 의도적으로. 막 대대적으로 그렇죠. 보도하고 종편에서 하루 종일 틀고 싱크홀 때문에 사람 죽었는데 알고 봤더니 박원순이 제대로 관리 못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 박원순 시장이 여기에 지금 몇 천억을 집어넣었는데 서울시 네. 예산에서 몇 천억을 단년도에 넣는 건 힘들거든요. 그런 중앙정부도 좀 도와줘야죠. 네. 중앙정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서울시 내 차 타고 안 다니시나 좀 도와주셔야지. 그러다 자기들이 다칠 수가 있어요. 좀 오늘 예산 문제 꼼꼼히 다 들여다봤는데요. 역시 여성이시고 그러시니까 살림살이 하시는 분이라 하나하나 얘기가 정말 와닿아요. 고맙습니다. 공감형 집에서 토크. 들으면 아니라고 그럴 것 같은데. 집안 살림은 못 하셔. 바깥 살림 하시느라. 예. 하여튼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팟짱 청취자들이 빨래 개면서 네. 또 설거지 하시면서 이 방송 많이 들으시는데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 집안 살림도 참 이게 살기가 어려운데 그 정부 살림 그거 꼼꼼히 살피는 거 진짜 중요한 일인데 현장에서 더 수고해 주시라는 말씀 저희는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예.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없는 사람들이 더 쓸쓸한 계절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이런 사람들의 이제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는 서러운 눈물 닦아주겠다. 그런데 네 돈으로 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약속한 만큼 먼저 이제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내가 하고 싶고 나 좀 빛나게 하는 일보다는 서러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내 주머니를 먼저 터는 중앙정부의 그런 적극적 자세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민들보다는 세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세부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만드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민들도 따뜻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주 나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